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슬람 국가 IS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범인들의 차량에서 IS 깃발과 폭발물이 발견됐고 한 달 전에는 이들이 필리핀 내 IS 거점 지역으로 알려진 민다나오 섬을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 IS는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전성기 때는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스스로가 국가임을 내세웠지만 이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IS는 와해되지 않았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무대를 옮겨서 치명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슬람 국가 IS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칠레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진보 성향 대통령을 뽑았던 칠레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는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좌에서 우로 칠레 민심이 급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카스트 후보가 민심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해안경비대가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벨라1이란 이름의 유조선 한 척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1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선박으로 파나마 국기를 달고 원유 선적을 위해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벨라1까지 납포한다면 이달 들어 미국이 베네수엘라 관련 유조선을 세 번째 납포하는 것이어서 카리브해 주변의 긴장이 더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뤄진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건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유럽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 대표단과도 만났는데요. 양측은 미국과의 협상이 건설적이었다면서도 안전 보장안과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말은 아꼈습니다. 다만 종전 논의에 유럽이 참여할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서방 국가에 체류하는 유대인들에게 반유대주의 확산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은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의 본국 이민을 장려하고 심사를 통과한 유대인에겐 시민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대부분 복구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20일 오후 1시 9분쯤 정전이 시작됐는데요. 21일 오전 현재 정전의 영향을 받는 고객이 전날에 약 1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는 변전소 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전으로 시내 교통이 거의 마비되면서 특히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뤄지는 구글의 무인 택시 웨이모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일본 기업의 약 35%가 직원들에게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주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후생 노동성의 조사 결과 23만여 개 기업 중 34.8%가 65세에서 70세 직원에 대해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었는데요. 1년 전 조사 때보다 약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년이 60세까지였던 일본은 2012년
기업이 희망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2021년엔 70세까지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 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해 고령자의 고용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투명한데 안 보이네? 이상하죠? 미국 법무부가 11월에 상하원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던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서 앱스타인 사건 수사와 관련된 문서들을 19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루도 안 돼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최소 16개가 법무부 공개 웹페이지에서 설명이나 통보 없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 파일들 뭐가 있나 들여다봤더니 트럼프 부부와 앱스타인, 또 앱스타인의 연인인 맥스웰이 함께 찍었던 사진, 앱스타인과 트럼프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들어있는 서랍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관련된 자료가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네. 이외에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그런 사진도 편향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촉구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들이 다수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네. 클린턴 측에서는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리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일부 문서가 공개는 됐는데 과도하게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보 공개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논란이 좀 커지니까 블렌치 법무부 부장관이 21일 일부 자료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검토하려고 일부 사진을 삭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거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게 범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날 밤 늦게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사진에 앱스타인 사건의 피해자가 등장한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사진을 다시 공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무부가 왜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느냐, 관련자들 탄핵해야 되고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법무부가 법의 정신과 조문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숨겨진 자료들이 앞으로 정부에 계속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바보야. 문제는 감당이 가능한 생활비야. 네, 뉴욕타임스가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감당 가능한 생활비가 최대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는데요. 네네. 지금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치솟는 생활비 부담에 대처를 하지 못한다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내년 중간 선거에서도 감당 가능한 생활비를 내세워서 승리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당 가능한 생활비가 무엇이냐? 주택과 의료, 보육, 식료품, 공공요금 이렇게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구상인데요. 네. 이미 지난달 뉴욕시장 선거,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 구호를 내세워서 이겼습니다. 당시에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와 무상교육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인, 셰릴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도 각각 저렴한 버지니아, 생활비 부담 완화 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런 메시지가 과거에 민주당이 내세웠었던 경제적인 공정, 불평등 담론과 다르게 지금 전 계층과 지역, 인종, 성별을 초월해서 공감을 얻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때 미국 중산층의 삶의 기준으로 여겨졌던 대학 입학, 주택 구입, 은퇴 준비를 위한 자금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라는 위기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됐다라는 얘긴데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미국 의회 의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감당 가능한 생활비라는 키워드가 메일에 언급된 횟수가 거의 100회에 가까웠는데 네. 2021년만 해도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러네요. 거죠. 네, 특히 네.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1992년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됐던 미국 대선에서 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런 문구를 만든 민주당 전략가가 있습니다. 예. 제임스 카빌이 어느 날까지는 감당 가능한 생활비 이게 영어로 affordability거든요. 그렇죠. 이 단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네. 다음 날에는 그 단어를 내가 100번도 넘게 듣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 이런 용어 처음 등장한 건 바이든 행정부 때였다. 아, 네. 나는 물가를 안정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건강보험료까지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 같다라고 네.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한 1년은 계속 네, 듣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키워드 굽는 한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건 정말 생존과 관련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프랑스에게 안보라고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후화돼서 곧 퇴역을 앞두고 있는 샤를 드골함을 대체할 최신형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라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차세대 항공모함이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102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방 사업인데요. 네. 이미 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 최종 발주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신규 항공모함은 길이가 261m, 4만 2천 톤 급이었던 샤를 드골함보다 훨씬 큽니다. 310m 크기의 8만 톤급으로 오. 건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 승조원이 2,0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전투기 30대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8만 톤급은 미국의 슈퍼 항공모함이 10만 톤 이상이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조금 작긴 한데요. 중국이나 영국의 항공모함하고는 견줄만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함선이 완성되면 유럽 역사상 가장 큰 점투 함선이 될 전망인데요. 샤를 드골함이 퇴역하는 2038년에 취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소수밖에 없고요. 네. 유럽연합 안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11척을 갖고 있고요. 중국도 3척이 있거든요. 여전히 전력 격차는 그래도 좀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항상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조하려면 100억 유로 약 14조 5천억 원을 들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일부 중도 또 온건 좌파 의원들은 지금 국가 재정난이 얼마나 심한데 이런 사업을 벌이느냐 네.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안보, 경제적인 파급 효과, 유럽의 안보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라면서 강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마크롱 정부는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27년 국방 예산 목표액이 640억 유로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보다 2배 많아진 액수입니다. 또 2030년까지 예비군을 8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프랑스군은 약 20만 명의 현역, 4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보유해서 유럽연합 안에서 폴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안보는 네. 포기할 수 없다 네. 이런 의지인데요. 자, 다음 키워드 이젠 안녕. 네, 덴마크에서 우체국하고 편지 배달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안녕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 달 30일을 끝으로 덴마크 우체국이 400년 동안 이어진 편지 배달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미 앞서 발표가 됐어요. 포스트 노르드가 이제 우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배달도 중단을 하고 1,500명도 감원하고 빨간 우체통 1,500개를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네. 다만 발행했던 덴마크 우표는 당분간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3월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편지 수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2026년부터 편지 배달 서비스는 중단하겠다. 대신 국민들이 선호하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거듭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네.
덴마크 우체국이 1624년부터 배달을 해왔대요. 근데 지난 25년 동안 편지 발송량이 90% 이상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긴 하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다만 그러면 편지를 덴마크에서는 주고받을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건 국가적으로 없애는 거고 지금 민간 기업 다오라는 곳에서 편지 배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민간 기업은 올해 3천만 통을 배달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8천만 통까지 배달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계획인데요. 다만 편지를 붙이려면 이 민간 기업 상점에 가거나 네. 수거 서비스에 추가 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덴마크 법에는 국민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게 보장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 민간 업체마저 편지 배달을 끊게 되면 네. 정부가 다시 새로운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네. 빨간 우체통들 이제 없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경매에 붙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이번 네. 달에 경매에 1,000개가 붙여졌는데 2,000 덴마크 크론에 우리 돈으로 약 46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종이 우편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건데요. 국가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인 MIT I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뱅킹에서부터 전자 문서, 서명, 병원 예약 다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발송하는 공식 통신문도 우편이 아니라 디지털 우편을 통해 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실물로 받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별로 없고요. 네. 현재 15세 이상 덴마크 인구의 97%가 이 미트 아이디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현재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지만 네. 뭔가 한 시대가 좀 마감한다는 그런 네. 느낌이 좀 드네요. 우체통 편지의 감성이 있지 네. 않습니까? 자, 다음 키워드 굶주림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19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산타클로스와 요정 복장을 한 사람들이 대량의 식료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벌인 단체가 있습니다. 로뱅 데 리엘이라고요. 골목의 로빈들이라는 이름의 단체였습니다. 네. 우리가 부유층의 재산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현대판 로빈훗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단체에 소속된 한 40명 정도가 산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수천 달러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퍼포먼스를 벌인 이유는 일반적인 캐나다인들에게조차 기본적인 생필품도 점점 손이 닿기 어려워질 정도로 생활비 위기가 높아졌다. 이거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들이 발표한 성명 제목이 굶주림이 수단을 정당화할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내세워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데 시민들은 정작 여기 와서 장보기가 두려워졌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광장에 식료품 일부를 놔뒀다. 나머지는 지역의 푸드뱅크를 통해 배포하겠다. 잊지 말라. 굶주림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문구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자 도난 사고를 당한 이 마트 쪽에서는요.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절도는 범죄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네. 우리가 올해 115만 달러 약 17억 원을 이미 기부를 했다. 그리고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 이상의 식료품도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물가 우리가 그냥 올린 게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변동성, 네네. 국제 무역 환경 때문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분야였다. 우리도 네. 가격을 그래서 올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지금 경찰이 절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많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굶주림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다음 키워드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 산타 할아버지 네. 우리 마을에 오시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이걸 줄여서 노라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매년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부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국제 전화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국어로도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오.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자, 올해 서비스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4일 오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네. 미국 전화번호가 있어요. 1-877-446-6723으로 전화를 걸면 산타를 추적하는 요원이 현재 산타가 어디쯤 날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원봉사자들, 국방부의 민간인 직원 그리고 1,200여 명의 북미 지역 군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공식 웹사이트에 이게 전용 회선을 이제 마련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인터넷 전화로 산타랑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은 영어로만 답을 해줬거든요. 네. 올해는 이제 한국어를 포함해서 9개 언어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용자들 별도의 번역 과정 없이 한글 화면에서 산타가 루돌프의 썰매를 타고 이동하는 경로를 지도와 애니메이션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작년에는 산타 할아버지가요. 그 24일에 한반도 상공에 3분 45초 동안 머물면서 2천만 개가 넘는 선물을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벌써 70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 백화점 광고에 이 노라드의 전신인 대륙 방공사령부의 직통번호가 잘못 인쇄돼서 시작이 됐는데 아이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 동심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한 대령이 그래 내가 산타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멋진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전통이 이어져서 군사 위성과 레이더를 활용해서 산타를 우리는 추적한다라는 진지한 설정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예. 특히 루돌프의 빨간 코가 내뿜는 강력한 열 신호를 미사일 감지 위성이 포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아이들이 예.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네. 요즘에 자꾸 의심을 품더라고요. 아, 그래요? 엄마 전화-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1에 877에 네, 전화 한번 여기 한번 네. 24일에 올해 한번 전화를 해보시죠. 예, 네. 되겠습니다. 친절한 챗 GPT 씨 또 지나치게 알아볼까요? 친절한 말투 때문에 이용자를 중독시킨다라는 비판을 챗 GPT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따뜻함, 친절함 정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그 따뜻함과 열정적 정도를 이용자가 단계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기본, 많이, 적게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맞춤으로 많이 이 아이를 우리가 좀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것과 합해서 선호하는 이 챗 GPT 성격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GPT-4 오전 버전에서는 네. 모델이 지나치게 아첨한다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GPT-5를 내놨을 때는 좀 수정을 했더니 너무 차가워서 싫어요. 이런 불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맞추기 힘드네요. 네. 네. 근데 일부 학자들은 AI 모델이 지나치게 맞춰주면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미성년자들이 망상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면서 여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판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용자의 나이를 판별하는 도구를 도입을 했고요. 만약에 미성년자다라고 의심이 되면 18세 미만 환경을 강제 적용하도록 이렇게 좀 바꿨는데 친절함의 정도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또 하나의 단계가 추가됐습니다. 네, 이렇게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즈음 생각나는 목소리. 마이크 부블레의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함께 듣겠습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canes and silver lanes that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A pair of hop-along boots and a pistol that shoots is the wish of Barney and Ben. Dolls that'll talk and will go for a walk is the hope of Janice and Jen. And Mom and Dad can hardly wait for school to start agai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here's a tree in the Grand Hotel, one in the park as well. It's the sturdy kind that doesn't mind the sn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Soon the bells will start, and the thing that will make them ring is the carol that you sing right within your hear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르면 오늘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공동 발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제안에 대해 여야 정치인 모두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24일까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에 돌입하면 고속열차 운행률이 평상시보다 33% 줄어들고 전철 운행률은 25% 줄어드는 등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우리 경찰이 현지 공찰과 공조해 캄보디아 스킴 단지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1명을 구출했습니다. 해당 단지에 같이 있던 한국인 26명도 같이 붙잡혔는데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등으로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입니다. 네, 칠레의 새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카스트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지난 선거 과정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12월 14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강경 보수 우파 공화당 소속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가 58.16%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칠레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인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 상위 2명이 결선 투표에서 다시 맞붙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난 11월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공산당 소속 자넷 하라 여성 후보와 카스트 후보가 결선에 진출을 했었고 네. 결선에서는 카스트가 16%포인트로 차이로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카스트는 칠레 개선 사상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카스트는 4년 전 대선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에게 56대 44%로 패한 인물입니다. 2017년과 2021년에 이어서 세 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거머쥔 끈기와 진념의 정치인으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내리 4선 국회의원이라는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카스트 후보의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면서요. 어떤 점 때문인가요? 네, 카스트는 변호사 출신으로 59세이고 독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가톨릭 신자로 대학 동기였던 변호사 출신 부인과 5남 4녀 모두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카스트는 독일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엄격한 독일식 규율과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그가 속한 독일 쉔스타트 사도 운동은 가톨릭 교리에 따라서 인공 피임은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 가족 계획만 허용하는 보수적인 신앙 공동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 2021년 그의 아버지가 1940년 그가 18살의 나이로 나치당에 입당했음을 보여주는 신분증이 발견되었는데요. 네. 카스트는 그의 아버지가 나치의 강제 징집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점이 올해 1차 대선에서 중도 우파의 표를 떨어뜨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스트의 형은 일명 시카고 보이스라고 불리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 출신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칠레에 적극 도입한 인물로서 칠레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의 노동부 장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도 이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지만 요즘 중남미의 블루타이드라고 하죠. 보수 물결이 강하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카스트 당선인도 이번 대선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해서 강경책을 내세웠었죠. 네, 그렇습니다. 카스트는 이른바 칠레의 트럼프라고 불릴 만큼 치안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네. 이 공약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은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이 칠레에 유입이 되면서 네. 차량 강도와 납치, 총격 사건 등 과거에 정말 드물던 강력 범죄가 현저하게 급증한 현실이 있습니다. 네. 칠레의 살인율은 2015년 인구 10만 명당 2.32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크게 뛰었고 납치 사건도 지난해 868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공산당 출신 후보 자넷 하라는 현 보리치 정부의 연장선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네. 낮아진 정부 지지율과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 그리고 정권 교체 심리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카스트에게 표가 쏠렸다는 분석입니다. 카스트는 수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칠레와 볼리비아 북부 국경을 따라서 깊은 도랑과 전기 울타리 또 높이 5m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범죄 다발 지역에 군 병력 배치도 약속을 했고 대선 기간 불법 이민자들에게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떠나라고 경고를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형 교도소 건설과 깽단원 대거 수감 그리고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취임 후 1년 반 내에 공공지출 60억 달러 삭감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외교적으로는 미국 등 우방국가의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둘 전망이지만 여소야대 국회 구도 속에서 공약 실현 여부는 의회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대선에서 카스트 후보가 칠레 사회 민심을 그래서 제대로 읽어냈다 이런 평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스트 후보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네. 그럼에도 낙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의도적으로 피해간 점이 영리한 전략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좌파 정권을 이끌며 당선이 됐던 보리치 대통령은 피노체트 헌법 개헌 과정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장 등 낙태 관련 조항을 둘러싼 갈등에 직면을 했고 이는 사회적 분열을 키우면서 결국 개헌 실패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이런 사례를 카스트는 선거 전략에 치밀하게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칠레는 오랫동안 전면적인 낙태 금지 국가였지만 2017년 국회가 3가지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인하면서 2017년부터 제한적인 낙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산모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경우 또 태아가 출생 후에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강간으로 인한 임신 이에 해당합니다. 이 3가지 예외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감대가 칠레인들에게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네. 전면적인 합법화나 완전 금지를 놓고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랜 가톨릭 전통과
선제적 인권 담론이 교차하는 칠레 사회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네. 이런 민심의 균형점을 읽어낸 카스트는 낙태 논쟁을 비롯해서 성소수자나 군사 독재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애써서 피해가고 치안과 불법 이민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중도층 이탈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칠레의 트럼프라는 강경한 이미지보다 네. 민심을 계산한 전략적인 선택이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칠레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최근에 일어난 총기 난사 테러를 계기로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이슬람국가 IS가 다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범인들이 이슬람국가 이념에 빠져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이제 사라진 줄 알았던 이슬람국가 IS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엘의 국제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일어난 지 이제 일주일 지나고 있는데요. 네. 8일째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제 21일이 호주에서 추모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6시경에 전국적으로 약 1분간 묵념도 하고 희생자들을 또 추모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뭐 여전히 호주에서는 이 사건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부자 관계죠. 그 사지드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하고 네. 아들 나비드 아크람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아버지는 현장에서 이제 사살이 됐고, 이 아들이 이제 좀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또 수사도 지금 받고 있는데, 네. 그 사건 현장에서였던 차량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든 이슬람 국가 깃발이 발견이 됐고, 특히 필리핀 내 IS 거점인 네. 이 남부 민다나오 섬을 간 사실이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사실이 이제 밝혀져서 연관성이 제기됐었죠. 네. 지난 18일에 IS가 선전 그 매체를 통해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긍심을 느낀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지시를 내렸다 이런 연관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현재까지 진행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범인 두 사람 중에서 특히 아들 나비드가 네. 2019년서부터 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성향의 조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IS 대원을 모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 또는 테러 범죄 혐의로 투옥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연관된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들 나비드가 정보당국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6개월 동안 뭐 추적 관찰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별다른 아주 특이점은 없다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뭐 후속적인 조치는 없었던 걸로 이제 드러났어요. 그랬지만 2021년에 그래도 이런 관심 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제 그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됐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게 뭐냐 정보당국이 이거 완전 중요한 실책을 벌인 게 아니냐라고 책임론이 제기됐는데 네네. 또 이 정보당국과 경찰이 설명한 거를 보면 뭐 의견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를 철저하게 했지만 특별한 연관성이 없었고 그 이후에 그런 상태에서 지난 5년 동안 또 네. 특별하게 관찰된 부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집중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어려웠다.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또 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빠지게 됐는지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또는 뭐 특별한 정보가 지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 가장 미심쩍은 부분이 이제 11월에 거의 한 달간 이 네. 부자가 민다나오 섬 필리핀에 갔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타났나요? 예, 그래서 필리핀 현지 언론들을 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두 사람은 11월 1일에 필리핀에 이제 입국을 해서 28일 귀국할 때까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 시에 네. 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네. 다른 데로 이동하지는 않았어요. 꽉 채운 한 달을. 네, 거의 꽉 채운 한 달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저가 호텔이었는데 네. 이 현지 언론들이 이제 호텔 측을 이제 접촉해서 뭐 동영상도 체크해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은 호텔을 떠나지 않고 방 안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외출을 하기는 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호텔 뭐 로비나 아니면은 호텔 인근에서 뭐 또 다른 제3자를 만났다거나 네. 또는 그 뭐 어떤 방문객을 맞이했거나 어디 이동했거나 차량을 렌트했거나 이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당국은 이들이 이제 다바오 외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뭐 군사훈련을 받았다거나 네. 또는 뭐 IS 연계 조직으로부터 무슨 지령을 받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또 따로 성명도 냈는데 네. 필리핀은 이 사건이 자국과 연결되어 있고 자국이 아직도 IS의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성명 내용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IS와 자기 필리핀 안에 들어와서 IS 관련된 접촉을 했던 이런 정황이 없다. 네. 단순한 방문 기간 동안 방문만으로 테러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은 좀 무리다. 그리고 체류 기간 동안이 뭐 상대적으로 좀 짧아서 한 달이지만 어떤 훈련을 받기에는 좀 짧다라는 면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자국을 어떤 극단주의 이슬람 운동의 어떤 그런 테러의 온상으로 보는 거는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자기네들은 2017년에 이미 마라위 봉쇄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IS 조직을 사실 근절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 마라위 봉쇄 사건은 어떤 건가요? 이 마라위라고 하는 데가 또 민다나오 섬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근데 2017년 5월에 IS 추종 무장단체 마우테 그룹하고 아부사야프가 연계해서 여기서 이 마라위를 점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두테르테 대통령 체제였었는데요. 그래서 군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뭐 투입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정부군과 이 무장단체가 거의 내전에 가까운 전투를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엄령도 선포하고 대대적인 소탄 작전을 펼쳤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필리핀 내에 있던 조직들뿐만 아니라 인근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그 어떤 조직원들이 같이 연계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커졌는데 네. 어쨌든 2017년 10월에 이 무장단체 지도자가 피살당했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래서 이 조직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 또 그래서 마라위가 테러리스트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됐고 모든 전투가 종료되면서 사실상 이때 IS 관련된 조직은 뿌리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아크람 부자는 민다나오 섬 필리핀에 왜 갔을까요? 그러면 예, 그게 별다른 참 행동도 없었는데. 그게 참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 네. 참 이게 좀 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네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필리핀이 그래도 호주에선 상대적으로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IS에 관심이 많았다면은 필리핀의 IS와 연계된 조직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이 부자가 알고 현지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여의치 않았던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어떤 뭐 IS하고 직접적인 연관된 인사나 조직을 접촉하지 않더라도 현지에 가서 어떤 범행의 마지막 의지를 다지기 위해 그래서 이걸 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호주 경찰과 필리핀 경찰은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현지에서는 두 사람이 범행 전에 마드라사라고 하죠. 그 어떤 이슬람 종교 학교 네. 현지 시설들을 방문해서 기도도 올리고 어떤 의지를 두 사람이 다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게 마드라사를 갔던 그 행적에 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궁금하네요. 그 네. 부분이. 자, 그렇다면 아까도 이제 마라위 봉쇄 사건 2017년에 있었던 소개를 해주셨는데 필리핀 정부의 주장대로 IS 조직이 그때 뭐 현지에서 다 해가 됐던 건 맞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렇게 주장하고 네. 있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회의적인 게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테러 활동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외딴 지역에서는 아직 여전히 많은 이슬람 그 무장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훈련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호주 안보정보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ASIO라고 이제 이니셜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조직을 이 기관에서는 역시 IS가 여전히 그 필리핀 특히 민다나오 지역의 종교적 또 지리적 경제적 특징을 악용해서 조직원을 현지에서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네.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의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이. 근데 대충 이제 세 개의 섬, 큰 섬이라고 보자면은 남부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필리핀은 워낙 강력한 가톨릭 국가인데 그렇죠. 이 지역은 대다수가 이슬람 신자들이 많고 그래서 이슬람 종교 시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 종교적인 특성이 있고요. 섬 지역이면서도 산악 지형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석이나 어떤 산속 인적이 깊이 드문 인적이 이런. 드문 곳에서 캠프를 설치하고 전투원을 훈련시키기가 매우 용이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필리핀은 최근 들어서는 좀 낮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국경 관리가 좀 허술해서 외국인들이 좀 드나들기가 쉬워서 이런 것 어떤 그런 테러 조직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이 감시 추적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필리핀 내에서 특히 이 민다나오 섬 지역에서는 IS 연계적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네.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쪽에는 IS 세력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중동 먼저 보자면은 네네. 이제 IS 하면은 시리아하고 이라크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이 본거지였고 그런데 어떤 전성기에 비하면은 조직이 많이 와해되고 세력도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에 낸 자료를 보면은 여전히 조직이 잔존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규모 기습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해도 네. 뭐 IS 관련 전투원들이 최대 3,0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고 유엔은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 이외에 이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 지역을 이제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러니까 IS 지부로 호라산 지부라는 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쪽에도 약 2,000명 정도쯤의 대원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란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대규모 테러가 이제 벌어진 적이 있는데 이때 이 호라산 지부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는 세력이 좀 악화됐다라고 하는데 뭐 유엔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 호라산 지부가 네.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여전히 이제 뭐 좀 세력을 언제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 전문가들이 이 IS와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사헬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 이 사헬 지역에서 최근 들어서 IS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국제 테러 대응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IS의 그 서아프리카 지부의 인원이 8,000명에서 12,000명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뭐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이런 데서 세력이 꽤 강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기독교 공동체, 유대 공동체 이런 데를 주로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호주에서 사건이 이제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호주에 기반을 둔 경제평화 연구소가 지난해에 냈던 보고서가 또 이제 또 다시 관심을 모았는데 네. 이 IS와 연계된 조직들이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22개국에서 여러 테러를 크고 작은 테러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약 1,8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여전히 IS는 치명적인 테러 조직이다라고 그러네요. 봐야 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기도 했더라고요. 네, 뉴스에서 좀 뜸해서 IS가 좀 사라진 네.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호주 언론하고 또 이렇게 외신들을 보니까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정작 전문가들은 IS는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다시 되돌아왔다라든지 다시 세력이 뭐 강해지고 있다. 이건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하더라고요.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되돌아온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내용입니다. 네. 다만 물리적인 거점이 없고 또 예전처럼 정교한 뭐 선전 뭐 어떤 능력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네. 여전히 이 IS의 이념에 어떤 동조하는 온라인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호주 테러범의 이 나비드 아크람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좀 더 이제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이런 어떤 활동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IS처럼 적응력이 강하고 또는 수시로 전술을 바꾸는 이런 조직의 활동들은 네. 에 대해서 좀 더 꾸준한 관심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들이 왜 IS에 이렇게 끌릴까요? 글쎄요, 젊은 층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네네. 사회적으로 소외된 층에서 뭐 예전보다는 좀 덜하다 뭐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IS에 동조하겠다고 시리아도 가고 이라크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지라도 은밀하게 어떤 뭐 그걸 가도 고독한 늑대 뭐 이런 테러 유형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호주 총기 난사 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